회춘을 향한 광기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깁니다. 16세기 헝가리 피해 여백작이라 불린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시 유럽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었죠. 1604년 그녀의 남편 페렌츠가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가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44세가 된 엘리자베스는 홀로 남겨졌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부터 그녀는 거울을 점점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미망인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고 싶었던 거죠. 한때 왕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았던 그녀에게 노화는 견딜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죽고 재혼 압박이 거세지자 그녀의 젊음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죠. 사건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녀가 그녀의 머리를 빗기다 실수로 손에 상처가 났고 그 피가 바토리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는 피를 닦아낸 자리가 주변보다 하얗고 탄력 있어 보였던 겁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머릿속에는 젊은 여자의 피가 나의 젊음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광기 어린 확신이 들어앉게 됩니다. 이 확신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엘리자베스의 표적이 되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측근들, 특히 도르카라라는 유모와 요일로나라는 마녀를 자처하는 노파를 시켜 하녀들을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녀는 소녀들을 쇠창살에 가두고 피를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욕조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녀들의 몸을 칼로 그어 떨어지는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녀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더 순수하고 깨끗한 피를 원했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귀족 예법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인근 마을의 가난한 귀족 가문 딸들을 체이테성으로 모은 거죠. 부모들은 딸이 백작 부인에게서 귀족의 예법을 배우면 좋은 혼처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체이테성의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순간 그곳은 비명조차 새어나가지 못하는 도살장이 돼버리죠. 엘리자베스의 잔혹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고안된 철제 케이지도 만들었어요. 이 케이지는 철의 처녀라고 불렸는데 안쪽에 날카로운 칼날들이 박혀 있어서 그 안에 갇힌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찢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이 고문을 일종의 의식처럼 즐겼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은 뒤 마치 연애에 참석하듯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녀들의 비명을 들으며 떨어지는 피를 받았고 그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피를 마시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드라큘라의 실제 모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행은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1609년쯤 인근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체이테성으로 들어간 소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1610년 크리스마스 직전 한 목사가 체이테성 근처에서 여러 구의 시신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즉시 팔라틴 백작 투르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1610년 12월 30일 밤 투르초 백작은 병사들을 이끌고 체이테성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지하 감옥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소녀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문 도구들이 즐비했고 구석에는 시체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엘리자베스의 공범들이 먼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엘리자베스가 직접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죽인 날짜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에 적힌 숫자는 무려 612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젊어지고 싶은 욕심에 죽인 어린 여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녀의 공범들은 산채로 손가락이 뽑히고 불에 태워지는 극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바토리 가문이 워낙 강력한 명문가였기 때문에 사형은 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 한 방에 유폐되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피 기록은 인간의 욕망이 윤리적 통제를 벗어났을 때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토리 여백작의 이야기가 미신과 잔혹함이 지배하던 중세의 산물이라면 이제 무대는 과학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은 계몽주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미신을 몰아내고 인간은 이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이성의 시대에 회춘을 향한 욕망은 더욱 기괴한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시간이 흘러 19세기 후반, 회춘에 대한 열망은 주술의 영역에서 초기 의학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당대 최고의 생리학자이자 신경학자였던 샤를 에두아르 브라운 세카르였어요. 1889년 72세의 과학자였던 그는 파리 생물학회에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자가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카르는 동물의 생식선 추출물이 신체의 활력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는 강아지와 기니피그의 고환을 적출하여 압착한 뒤 거기서 얻은 액체를 자신의 팔과 다리에 직접 주사했습니다. 발표 당시 그는 근력이 강화되고 배설 기능이 원활해졌으며 정신적 명석함이 20대 시절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내분비학의 시초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장기를 무분별하게 섭취하거나 주사하는 이른바 오르가노 테라피 열풍이 불며 수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 회춘 실험은 더욱 과감해져 조직이식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의사 세르게이 보르노프는 브라운 세카르의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추출물 주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아예 장기 조직을 이식하여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영장류인 원숭이에 주목했습니다. 1920년대 초부터 그는 원숭이의 고환 조직을 얇게 썰어 인간의 고환에 이식하는 수술을 집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수술이 기억력 회복, 시력 개선, 심지어 성적 기능의 완전한 부활을 가져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수술비는 천문학적이었지만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고위층과 부유층이 젊음을 사기 위해 프랑스 리비에라에 있는 그의 저택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보르노프는 이 수술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개인 원숭이 농장까지 운영할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이 성공할 리가 없죠. 현대 면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종 간의 조직 이술은 강력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으며 이식된 조직은 곧 체내에서 괴사하거나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1930년대 들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차례로 원래 노화 상태로 돌아가거나 부작용을 호소했고 그의 명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환자들이 느꼈다는 일시적 효과는 전부 플라시보 효과였습니다. 당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효과가 없을 리가 없다는 자기암시였던 거죠. 결국 거부 반응으로 고환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감염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체의 정교한 면역 체계를 무시한 채 외형적인 회춘에만 매몰되었던 근대의학의 과도기적 오류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러한 실패들은 21세기에 들어서며 철저한 임상과 분석을 거친 노화과학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팀은 젊은 쥐와 늙은 쥐를 연결했을 때 늙은 쥐의 간세포와 근육줄기 세포가 재생되는 현상을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는 젊은 혈액 속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 인자들이 세포의 재생 신호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미국 텍사스 대학교 메디컬 브랜치 연구팀에서 이를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치매를 유발한 쥐들에게 젊은 피를 수혈한 결과 뇌 안에 있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가소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혈액 내의 환경이 단순히 전신 노화뿐만 아니라 뇌의 퇴행성 질환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강력한 지식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것이 인간 사이의 무분별한 수혈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적 유익한 인자를 선별해서 이를 신약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제 현대의 가장 강력한 자본이 노화 정복에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아시나요? 제프 베이조스는 알토스랩스라는 베일에 쌓인 연구소에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시냐를 비롯한 전 세계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연구하는 건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우리 몸의 늙은 세포를 다시 아기 세포처럼 되돌리는 마법 같은 기술이죠. 베이조스는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어야 한다고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더 노골적입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젊은이의 피를 수혈받는 것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엠브로시아라는 스타트업이 10대들의 피를 뽑아 부자들에게 파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배우에 피터 틸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은 젊은 혈액 수혈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고 결국 엠브로시아는 2019년에 환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터 틸은 여전히 죽음을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며 영생을 향한 자신의 집착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돈은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기에 그 유한한 시간을 사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모든 억만장자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길을 걷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이언 존슨이에요. 그는 자신의 건강관리 프로젝트인 블루프린트에 매년 26억을 쏟아붓습니다. 하루 100알 이상의 영양제를 삼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30명의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신체 지표를 데이터화해요. 그의 기행 중 정점은 2024년 17살 아들의 피 1리터를 뽑아 자신의 몸에 주입한 사건입니다. 70대 본인의 아버지와 본인, 그리고 아들까지 3대의 피를 돌려막기 한 이 퍼포먼스에 전 세계는 현대판 드라큘라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인류 최초의 노화 역전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주인공이라 믿고 있죠. 그리고 이 남자의 행보는 최근 더욱 기괴해지고 있는데요. 2024년 11월에는 동안 얼굴을 만들겠다며 지방이식 시술을 시도했다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습에 인위적인 조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아들과 자신의 야간 발기 데이터를 비교하여 나의 거기는 25년이나 젊어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요. 지금 그는 회사 경영도 내려놓고
죽지 않겠다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이런 젊은 피 집착은 HBO 드라마 실리콘밸리에서 풍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판 드라큘라라고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의 투자 덕분에 노화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과학기술 발전과 인간 윤리 사이의 첨예한 대립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품격 있는 지식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